가장 핫한 뉴스는 베네수엘라예요. 거두절미하고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한 거는 마두로 체포작전. 결국은 트럼프의 목적이 불법 이민자, 마약 이런 거 명분으로 하고 석유 쳐서 러시아 견제하는. 결국 중간 선거를 위해서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이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미국 국민들한테 내가 지금 국유화로 빼앗긴 석유 미국으로 가져온다. 이 자체 이 한 줄이 중요한 겁니다. 유엔 유자도 안 하잖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선과 포장을 다 걷어치우고 오히려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의 비즈니스와 센 놈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해요. 중국, 러시아죠. 근데 만만한 놈만 패는 거죠. 트럼프의 이런 방식에 대항하는 방법이 멕시코, 브라질, 인도 같은 국가들입니다. 바로 맞붙어서 트럼프에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고 완전히 항복하고 바싹 엎드리는 게 EU하고 일본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쵸. 우리는 그 중간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맞서지도 않지만 일본하고 저쪽보다는 훨씬 우리가 실리를 챙기면서 미국의 분위기에 맞춰가면서 실제로 제3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에 있는 고위급 인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외교 정책의 핵심은 뭐냐? 2시 반 외교라고 하시더라고요. 12시가 미국, 6시가 중국이에요. 중립이면 어딥니까? 3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정확히 3시는 우리 국익에 합당하지 않다. 약간의 12시 쪽을 딱 들어가는 게 뭐냐면 2시 반. 요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 어느 정도의 가르치는 외교가 가장 국익에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온 역정에서 약자로서 살아남는 방법이 여기에 투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아니 오늘 이제 큰 사건은 크게 보면 2개인데 지금 한중 정상회담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막 끝났죠. 끝났더라고요. 네. 네. 저녁에 이제 시차는 조금 우리보다 늦은 1시간. 네. 그죠. 이제 만찬하고 이제 행사하고 있고 그 이제 진행되고 내일까지도 내일 모레까지 있나요? 일단 정상회담 오늘 가지고요. 네, 내일 나머지 이제 행사가. 자오르지 상임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상해 가가지고 예. 예전에 임시정부. 예. 예. 그게 이어지는데 가장 이제 핫한 뉴스는 베네수엘라예요, 사실은. 트럼프. 예. 오늘 뭐 인터뷰 많이 하신 거 저도 이제 쭉 보고 왔는데 좀 거두절미하고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한 거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예. 그래서 마두로 체포작전. 트럼프는 왜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하필 마두로를 체포했습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면 어떠세요? 저는 트럼프를 분석할 때 항상 딜레마 빠지는 게 뭐냐면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왜 나는 합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해야 되지? 그러네요. 정답이네요. 그러네요. 근데 물론 이제 뒤돌아보면 트럼프도 계산이 있었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전쟁이 될까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아직까지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때리고 빠졌잖아요. 작전. 사실 그래서 그 부통령을 내세워가지고 일종의 섭정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작전이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아니다. 지난번에 이란을 때렸을 때도 작전이다. 꼭 푸틴한테 배워가지고 처음에 우크라이나 때릴 때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전쟁이라고 인정하면 내부의 헌법상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걸 그러네요. 아니까. 그래서 이걸 전쟁을 안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이 소위 말하는 리모컨 정치가 안 되면 다시 말해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지상군이 들어가서 군정이 아니고 미국의 친미 정권이 제대로 서서 미국의 말을 듣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들어갈 때 문제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알아서 기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면 네, 그렇죠. 이제 얘기 다르죠. 진압해야 되니까. 근데 이미 뭐 각종 지금 워싱턴 포스트만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이제 아부를 하지만 뉴욕타임스나 양식 있는 언론들이나 또는 이 외교 전문 잡지는 완전히 판도라 박스를 열었다. 이거는 유엔도 무시한 거고 국내법도 무시한 거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진짜 모든 국가가 힘으로 이제 약소국을 수만 가지 이유로 때려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판도라 박스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김 기자님은. 저는 중국 전문 기자여서. 네. 근데 또 이게 약간 음모론인데 이 침공 직전에 이제 중국하고 관계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있어요. 예. 예. 협상이 있는 CCTV 나오더라고요 화면에.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김 의원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거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물론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워낙 즉흥적인 양반이니까 약간 좀 시기가 겹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연히. 예, 물론 이제 겸사겸사하다게 보면 이제 중국 세력에 대한 견제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 주가 됐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뭐 중남미를 비롯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중국의 세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거는 왜냐하면 최근까지 그쪽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회주의 정권들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중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국의 확장을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그렇죠. 우리가 항공모함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에게도 그런 중남미 국가들이 그런 여러 가지 사실 뭐 그 미국에 대한 어떤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예전부터 60년대부터 비동맹 국가의 수장 노릇을 해왔고 그 비동맹 국가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브릭스로 대표되지만 중남미 국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교류의 역사도 굉장히 깊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국의 경제를 굉장히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또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일부러 넓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정서를 많이 펼쳐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이것저것 막 검색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게 음모론의 요새는 파트가 많잖아요.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 이런 얘기를 또 어떤 데서 해요. 뭐냐면 처음에는 베네수엘라 이제 석유와 히토리움 뭐 원자재를 노린 것이다. 이게 1차적인 이제 단순하게 본 건데 2차적으로는 이제 석유 패권을 갖고 온다는 거는 사실 석유는 오펙이 수급을 조절하면서 그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나중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가 만약에 러우 전쟁이 끝나면 유럽에 그 가스나 석유를 공급하기 가능하다. 그때 미국이 수급 조절하려면 이제 베네수엘라에 매장량이 많으니까 석유를 선점하면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컨트롤할 수 있다. 네, 요거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좀 이어지는 게 이번에 이제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들어갈 때 명분은 DEA 마약 단속국이에요. 사실은. 너 지난번에 해상에서 마약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걸 명분으로 해서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제 물론 뭐 1타 3피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트럼프의 목적이 중간 선거까지 노린 불법 이민자 마약 이런 거 명분으로 하고 석유 쳐서 러시아 견제하는 뭐 그러니까 결국 중간 선거를 위해서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이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사실 자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힘을 통한 병화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걸 신 먼로 독트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먼로 독트린은 힘이 약했을 때 유럽이 다시 제국주의로 남미를 재정복할까 봐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굉장히 그것도 영국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못 오게 만든 거잖아요. 고립주의인데 그 고립주의인데 그때보다 지금은 굉장히 약탈적이고 폭력적으로 까불면 죽어. 하는 걸 맞아요. 진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가장 골치 아픈 것한테 경고를 주면서 지금 자기한테 반대하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일단 완전히 이제 얼차려를 시키는 거고 저는 석유는 맞는데 이 석유를 지금 미국은 이미 셰일가스를 넘치도록 갖고 있고 유가도 안정돼 있는데 절박한 석유는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래에 이 석유는 매우 미국한테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그것이 지렛대가 되겠지만 지금은 미국 국민들한테 내가 지금 빼앗긴 석유 우리가 국유화로 빼앗겼던 걸 새로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가져온다. 이 자체, 이 한 줄이 중요한 겁니다. 저거 원래 우리 거였어. 우리 거였고 지금 우리는 지고는 못 산다. 가져올 거야. 그리고 이게 당신들한테 되든 안 되든 지금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이 부가 커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고. 결국은 중간 선거에 지금 하나 포석을 놓은 것도 다층적이죠. 지금 그래서 동시에 그린란드 또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 다 가져와서 미국을 강하게 하고 전부 다 까불지 말게 만들고 미국의 것을 확보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의원님 말씀에 좀 동감이 가는 게 저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까지 일관되게 2기 정부 들어서 하는 걸 보게 되면 관세 정책부터 해서요.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계나 이런 데서 정말 골치를 썩여요. 이게 논리적으로 절대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몽이 더 길어요. 근데 어찌됐든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직관적입니다. 뭐를 우리 걸 더 챙겼어. 더 가져왔어. 여기에서 무슨 그 국제관계학적인 이론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 없고요. 누구는 좋은데 우리가 더 많이 챙겨왔다. 이런 걸 굉장히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관세도 보시면 장기적으로 미국한테 유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으로 이래서 미국이 좋아진다가 아니고 지금 뺏어왔어. 미국한테 지금 현금이 이만큼 들어왔어. 꼼짝 못해 쟤들 지금 투자 다 하고 그래서 계속 총액을 얼마를 가져왔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야, 이게 말하자면 이제 집 앞에 뭐 사과나무 있으면 엄마 내가 사과나무 뽑아왔어 해서 이제 다음 해에 열릴 거 생각 안 하고 엄마 힘없 엄마 순할 때 옆에 집에서 와가지고 사과나무 캐가 한 거 내가 다시 뺏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서 뽑아놓고 이제 다음 해부터는 이제 사과가 안 열리지만 트럼프의 세계관은 늘 미국을 이용해 먹은 자들이 주위에 있고 거기에 부안내동하던 미국의 소위 말하는 좌파 지식인이나 진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선은 다 집어치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했을 때 유엔 안보리 결의 물론 나중에 쳤지만 안보리 결의를 하기 위해서 엄청 했습니다. 네. 부시조차도 그래서 절차를 한번 갖추려고 8개월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 끝나고 8개월을 기다렸는데 못해서 결국 이제 못 참겠다 갔는데 이제는 유엔 U자도 안 하잖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선과 포장을 다 걷어치우고 오히려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러시아하고 중국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건 국제정치학대에 갖다 붙이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중국하고 러시아는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뭔가 미중 패권이 말고 패권 싸움이 격화되었다.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전선을 늘리고 자기 전쟁에 빠지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적어지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남미 국가와 굉장히 깊고 소위 말하는 손자병법의 원교 근공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중요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부딪힐 정도를 각오하고 이들을 돕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이 미주 대륙으로 축소되어 버리면 다른 쪽에서 훨씬 더 운신의 폭이 커지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가서 지금 비판은 하는데 둘은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 약간 중국 외교가 바둑을 두듯이 이게 바둑이 결국은 집싸움이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포위망에 오는데 미국 정치는 기본적으로 그 책도 있지만 체스 탁탁 공격 이제 지릅니다. 즉각적이죠. 예, 앞으로 물론 직진해야 돼요. 직진해서 이제 따먹는 약간 이런 게임처럼 하는데 중국이 지금 세계 중남미 이 상태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순간이 됐네요. 그렇죠.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뭐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계속 경고를 하면서 간섭은 하겠지만 똑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자기 지상군을 보내가지고 구해주지 않듯이 중남미가 미국한테 이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중국한테 중국이 그거를 미국과 맞상대해 가지고 미국의 턱 앞에까지 가가지고 보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석유 관계도 있고 뭐 하지만 미국 이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절박한 상대는 아닙니다. 그 부분도 이런 관점에서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의 비즈니스와 원래 비즈니스맨이었잖아요. 그쵸.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스크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대단히 그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걸 했던 사람이고 약간 도박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대규모 투자일수록.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이 정확해요. 뭐냐면 미국 내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겁쟁이 트럼프 논란 아시죠? 센 놈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해요. 속된 말로. 중국, 러시아죠. 중국, 러시아한테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뭔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 던진 적 거의 본 적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젠틀합니다. 근데 만만한 놈만 패는 거죠. 결국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 리스크와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중국, 러시아랑 뭔가 물리적 그다음 정책 대립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건데 그거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두들겨도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들만 골라가지고 외교적으로 어떤 명분이나 어떤 이론도 상관없이 그냥 우리 이익만 된다면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 삥 뜯는 거죠. 일진들 그렇게 하듯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요. 오늘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그러니까 의원님이 오늘 아침 어제 이제 논평 쓰신 건 전 봤는데 네. 현 정부의 이 스탠스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제가 세 가지 모델을 얘기해 왔어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의 이런 방식에 대항하는 방법이 맞서는 멕시코, 브라질, 인도 같은 국가들입니다. 그냥 바로 맞붙어서 트럼프에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고 완전히 항복하고 바싹 엎드리는 게 EU하고 일본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쵸. 우리는 그 중간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정작 완전히 맞서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일본하고 저쪽보다는 훨씬 우리가 실리를 챙기면서 미국의 그 분위기에 맞춰가면서 실제로 트럼프는 굉장한 의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걸 회복시키면서 뭔가 조금씩은 어떻게 생각하면 소심한 챙기기지만 실제로 새 제3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제가 이제 옛날에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게 미국이 했으면 교민 안전에서 끝났을 거예요. 우리는 교민 안전에 확보에 그렇죠. 최선을 다한다. 그렇죠. 그런데 뒤에 긴장 해소를 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바란다 조금 소심하게 붙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애썼다. 저는 이거보다는 우리나라 정부가 조금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일본하고 EU는 완전히 지금 엎드렸고 마두로의 독재성이나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이 좋은 건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에 있는 고위급 인사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외교 정책의 핵심은 뭐냐? 2시 반 외교라고 하시더라고요. 2시 반. 예. 그러니까 이건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12시가 미국, 6시가 중국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중립이면 어딥니까? 3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어쨌든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확히 3시는 우리 국익에 합당하지 않다. 약간의 12시 쪽을 딱 들어가는 게 뭐냐면 1시나 2시 반. 요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 외교 쪽 방향성을 봤을 때 2시 반이 이제 시침에 2시 반. 그렇죠. 그렇죠. 분침 빼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3시로는 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1시에서 3시 사이 그 어느 정도의 가르치는 외교가 가장 국익에 합리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계신 게 아닌가. 2시 반 외교. 이거는 의원님은 저 동의하는데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균형 자료를 얘기하시면서 뜻은 좋았으나 엄청난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아주 고약한 계기가 됩니다. 그때도 미국이 어떻게 동맹국 미국하고 중국하고 균형을 하느냐. 이게 우리는 이제 물리적 균형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지금 마치 3시 근데 누가 들어도 균형이란 말은 똑같이 대한다는 것처럼 그쵸. 들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수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지금도 때리고 있습니다. 셰시의 프레임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중국하고 같이 하냐.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진보 정부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균형한 적이 없어요. 하면 죽어요. 그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새로운 제가 늘 주장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말을 CCTV하고 했어요. 그게 전략적 자율성이에요. 이 전략적 자율성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인도나 유럽이 미국에 대해서 동맹이지만 때로는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균형이란 말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이 근간인데 우리가 중국과도 진짜 친하게 지내 우리가 손해를 안 본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다는 자체가 아까 2시 반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저는 2시 반까지도 안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심지어 진보 정부도 2시, 1시 반인 것 같지만. 그렇죠. 그래도 저는 실리를 챙기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중국도 그렇고 지금의 트럼프의 그 거래주의에 뭐 아까 제가 세 번째 모델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용성이 그 외에 딴 방법이 있을까? 명분만 가지고 대들다가 자주성 가다가 또 두드려 맞을 것이고 다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온 역정에서 약자로서 살아남는 방법이 여기에 투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그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사실은 공동성명? 예. 이게 지금 안 나왔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예정도 없다고 그러나요? 그죠? 요새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실제로 보세요. 한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지금 공동성명을 한 게 거의 안 나와요. 그러네요. 미중도 안 나오고 일본도 안 나오고. 미일도 안 나오고 일단 트럼프가 공동성명을 너무 싫어합니다. 얽매기 싫다. 얽매기 싫다고. 그리고 그게 약간 트렌드가 돼서 안 나오는 것 같고 구태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냐. 이것도 좀 훨씬 더 실용적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성명서란 건 일종의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한다는 건데 그렇죠. 이걸 쓰기 싫다는 건 약속 안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는 우리가 이걸 해놓고 상대방하고 지금 똑같이 지킬 수 있느냐 상황을 봐서 우리도 변할 수 있지 않느냐 여지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내세운 하고 미국 중국하고 지금 내세운 게 뭐냐면 복구거든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망가진 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원년이 되자고 하는 거라면 향후에 오히려 실용적인 것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모든 걸 합의해 가지고 그 실천하는 정도의 시간은 못 가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실제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속았다고 생각해요. 처음 잘해줘가지고 너무 급하게 나갔다가 그렇죠. 사드 배치 당하고 다 실망했던 거에 대한 조심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좀 어떤가요? 저는 뭐 중국 편들어서 아니라 얘기 들어보면 중국이 통수 많이 맞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니 사드 배치 그 전승절에 올라와놓고 박근혜 같은 경우에 사드 배치 더 하고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말이야 그렇지. 결국은 미사일 사거리 다 바이든 때 풀고 이번에도 핵잠 풀고 오고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만 보자면 그런 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제가 이제 베이징 특파원 생활할 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한창 때였고 뭐 아시겠지만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들여오면서 거의 파탄 직전까지 가는 뭐 한학년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뭐냐면 복구를 했죠. 복구를 시작했던 건데 제가 그때 취재를 하다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중국의 국제관계학 교수들과 많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사석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뭐 한국 언론이나 이런 쪽도 많이 보고 뭐 외신이나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가장 좀 뭐랄까요 이렇게 바운더리 넓으신 분들인데 뭐라고 하던가요? 가장 궁금해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정말 친중 정부가 맞아요라고 중국 학자들이 물어봅니다. 저라도 이거 물어보겠다 진짜. 아니 그 보수 언론에서는 그렇게 때려대는데 그럼 우리가 뭐가 좋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말만 나오지 우리는 뭐 그쵸. 얻는 게 없다 지금. 그 참 그게 신기하다. 근데 왜 이렇게 너네 둘이 혹시 약속 대련하니? 한미 약속 대련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한 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이 중국 합자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뭐 진짜 약속되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면서 슬쩍 이렇게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뭐 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지만 정치가 상당히 진영화되고 양극화되잖아요. 근데 저는 뭐 모든 정치는 국내의 이해관계를 가지고는 그렇게 갈라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 이 진영놀이를 갖다 국제관계까지 이걸 투영을 해가지고 그 프레임을 씌워버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미가 이꼴 반중도 아니고 친중이 이꼴 반미도 아니고 그건 너무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렇죠. 양쪽 친미 친중도 가능하고 반미 반중도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모르시겠지만 친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북한도 굉장한 반중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러시아하고 친해진 계기가 또 그거였죠. 그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 국제관계란 거는 아주 명쾌하게 물자르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모두 다 국익에 의해서 어쨌든 돌아가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묘하고 일반인들 접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위험한 시각이죠. 어떤 제가 아까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중국이 그걸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각별한 사이를 알고 그걸 상수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든 걸 따라가느냐 아니면 자기 이익과 중국의 이익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자율성을 발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잠수함이 우리한테 가고 사드 때도 똑같았습니다. 중국의 논리가 뭐였냐면 그 사드를 한국이 운용하고 미국에 간섭 없이 하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미국한테 땅만 빌려주고 미국이 결국 중국을 탐지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의심한다 이거든. 똑같아요. 원잠도.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이 원잠이 한국군의 현대화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주국방으로 간다면 중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국의 꼬빙이 돼서 중국을 견제하는 천병이 되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더니 한국한테 엄청나게 바라는 게 아닌데 한국은 그것조차도 못하는 정보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러운 건데 그런 반면에 지금의 이 정세에서는 중일 관계도 그렇고요. 지금 미중 관계에서도 그러고 보면 한국의 역할이 조금이라도 자율성을 발휘하면 이건 중국한테는 엄청난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잘 꼬셔서 적어도 뭐 중립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에 1,000명만 안 되게 하는 것도 중국한테 중요하니까 저는 이렇게 벽두에 처음으로 한국을 정상회담 사실은 지금부터 춘절까지 중국은 아무것도 원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가장 높은 장관급이 공항에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영주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은 상당히 지금 호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기회죠. 민감한 문제긴 한데 하나의 중국. 예. 네, 양안 문제. 그 중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주변국이 우리나라에 원하는 대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네.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기자가 한국 기자한테 독도는 일본 땅이야, 한국 땅이야. 이거 직관적으로 와닿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 근데 사실은 뭐 기자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공식적 외교 루트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떤 정상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묻는다는 건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외교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렇지. 예?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질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답이 나온 질문이죠. 사실. 그렇죠. 만약에 그걸 질문을 하겠다면 거기에서는 뭔가 저쪽이 우리에게 굉장히 악감정을 갖고 있거나 뭔가 잘 되길 원하지 않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겠죠. 아마 하나의 중국 문제라는 거는 그게 옳으냐 그러냐 우리 입장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중국과의 뭔가 외교를 할 때의 그 애티튜드, 자세의 문제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 외교 현장에서 윤석열 이게 지금 표현이 외교에는 외교 용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거는 대부분의 수교했던 국가들이 거기에 합의하지 않으면 중국은 수교하지 않습니다. 일본하고도 했고요. 한국하고도 했고 미국하고도 다 있는데 이거를 다 약속해 놓고 미국은 대만 특별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이거는 중국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때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둘을 번갈아 씁니다. 그리고 이쪽을 했다 중국이 기분 나쁘면 하나의 중국을 또 지지한다고 늘 달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단 한 번도 하나의 중국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현상이나 무력 변경이라는 것만 얘기해가지고 중국을 계속 자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 노태우 대통령 때 했던 거잖아요. 이걸 보수 정부가 한 겁니다. 그렇죠. 북방정. 그리고 우리가 수교 때 합의한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기 전에 CCTV에서 먼저 얘기해버린 게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네, 그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부담을 덜고 가는 거잖아요. 그 전략적으로 했다 보시는 네.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애매한 게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새로 나온 건데 그게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예요. 이건 중국이 약간 긁혀요. 그것도 왜 니들이 얘기하냐인데 중국도 똑같이 남북한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란 말 씁니다. 그 워딩을 우리 그냥 싹 바꾸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긁혀도 그렇게 세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CCTV를 보시면 그 인터뷰를 보시면 대통령이 앞부분도 얘기하고요. 뒷부분도 얘기합니다. 평화 안정을 기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리한 방식이네요. 그렇죠. 네, 상대와 외교하면서 네. 상대 썼던 용어를 차용해서. 네. 평화 안정. 그럼 하나의 중국이어도 무력 침탈은 불가능하다. 근데 그걸 같이 쓰면 중국이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만 평화를 바란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아무리 중국이 화낼 속으로는 뭐지 이거 애매한데 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비판은 못하는 겁니다. 중남미와 그러니까 좀 뭉뚱그려서 종합해 보면 이번에 중국 문제나 베네수엘라 이 국제관계는 어떻게 보면 별도의 현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또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노린 건 아니면 김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향후 어떻게 펼쳐질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한 건 뭐냐면 일단 언제까지라고 딱 구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뭐 이 기자님이나 제 또래가 겪어왔던 세상, 뭐 예를 들자면 냉전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탈냉전, 그 다음에 뭐 사실상의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했던 건 탈냉전 시기까지의 이런 역학구도는 이제 무너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현 상황을 갖다가 현 시대의 학자들이 어떻게 규정하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뭐 다극화 현상이라든지 뭐 탈탈 냉전에 의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은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하고 그 과정에서 각 대륙 그다음에 각 문화권마다 주도적인 세력을 펼치고 있는 예를 들자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쪽들이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삼국시대 때 전한시대의 말기 같은 그런 계속해서 물리적이고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떤 모순과 충돌 같은 것들이 계속 빚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계속 그것이 지속될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요. 우리 제작진이 오늘 이 원고 짜면서 의원님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한 건데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네, 3차 대전. 네, 그런 걱정을 실제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종의 이제 뭐 아까도 뭐 국제정치가 결국 어떻게든 규정을 해야 되니까 콘도미니엄 체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강대국들이 서로 짜고 치면서 세력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서방구 다시 말해서 남북미 아메리카 대륙을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 러시아가 유럽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중국이 아시아를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 소위 말하는 천하 삼분지계거든요. 좀 과장된 면은 있어요. 그렇게 정말 안 할 수 있는가 하는 면이 있지만 적어도 트럼프 세계관은 일단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앞마당을 확실히 챙기고 까불지 말라고 보였고 저는 베네수엘라를 때리는 것이 일단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다 쫄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미국한테 대드는 국가들이.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건국 이후에 35번 군사 개입을 하는데요. 그중에 20번이 중남미입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기 군부 세력이나 마약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 해가지고 과연 미국이 군정을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제2의 이라크 사태가 이라크 20년 30년 동안에도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제 다른 국가들이 기다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미국이 또 다른 전쟁을 또 벌일 수 있을까. 사실 가자도 그렇고 러브 전쟁도 그렇고 미국의 전쟁이잖아요. 간접적인 그렇죠. 전쟁이면 여기도 열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북한의 김정은은 쫄아 있을 거다. 네. 이제 북한도 저렇게 때릴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오늘 이준석 의원이 올렸죠. 얘기하지만 오히려 북한은 더 못 때리죠. 트럼프는 오히려 북한은 오히려 끌어들이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북한은 한쪽으로는 이 핵 꼭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쪽으로는 트럼프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 오히려 저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유인책. 역설적으로. 그래서 4월의 가능성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졌다고. 북미당. 그 마지막 하나씩만 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그러니까 아직 그 다 청사진 나온 건 아닌데 중국이 바란 것과 우리나라가 바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김 기자님 봤을 때는 어떤 경제적 협력?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제적 협력? 중국이 과거에는 소비 시장으로서 굉장히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 좀 양태가 변하기도 했고 각자 좀 교집합을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경제적 분야보다는 정치 외교적 분야에서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양측 다 있기 때문에 이번이 성사된 것 같고요. 뭐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지만 사실 중국 외교 관리로 봤었을 때 굉장히 특이한 시점에서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시진핑 주석도 굉장히 우리가 필요로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전에 있었던 사드 국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불행했던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는 전적으로 우리가 급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때도 무슨 홀대 논란부터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게 핵심은 아니었지만 중국에서도 이제 기잡기를 한 거죠. 야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갔다가 우리 턱 밑에까지 그렇게 무기 갖다 놓고서 이제 와서 하려고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만만하게 복귀해 줄 수는 없잖아. 이제 그렇죠. 이런 사보타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보면 중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경제적으로만 보긴 힘들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진 중국에 봤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치명적이라면 중요한 점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일본과 척을 지고 있잖아요. 역대급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과 미국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중국과의 교육력도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우리만 때려도 됐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예요.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미일 동맹이 공고하게 될 때마다 언제나 자기들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약한 고리론이 뭐냐면 한국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또 북한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북한과의 지금 대화를 다시 재개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시 주석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럼 그 역할 중에서 아까 전 같이 2시 반론 같은 걸로 하게 되면 한국이 어느 정도 한미일 동맹과 또 중국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갖다가 중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바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 제조업적인 능력이 중국과 한국이 이제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많죠.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제는
거의 대등한 경쟁 관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전만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예전과 같은 아주 그냥 윈윈 형식의 경제 협력이 되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형태가 됐어요. 서로 섹터가 아예 다르진 않다. 예.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얼마 전 중국 정부에서 하나오션을 제재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미국의 제조업 그 기반이 다 몰락하면서 그 몰락한 제조업 기반을 갖다 복구시키고 대체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이제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을 중국이 견제하고 나왔는데 견제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위력적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중국 측과 우리 측이 어느 정도의 협점을 이끌어내냐 이제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다음 주에 일본 있거든요. 네네. 이게 뭐 어떻게 스케줄링을 해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원래는 일본이 먼저 할 수도 있었고 네. 중국에서는 일본이 먼저 하면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일 관계에서 이 순서가 중요했고요. 저는 중국 가는 게 더 맞았고요. 왜냐하면 일본하고는 일단 셔틀 외교인 거고 중국은 일본 때리기에 우리가 조인했으면 할 겁니다만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신사참배의 문제라든지 그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일본이 지금 다카이치가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중국이 먼저 간 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다카이치가 결국 신사참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베 때도 그 기세등등한 극우 아베 때도 전 임기 건데 딱 한 번 했거든요. 네. 근데 다카이치는 자기가 수상만 되면 바로 간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가 그래서 지금 중국의 눈치를 보고 만약 한국하고 이렇게 하면 안 할 가능성도 저는 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다카이치가 지금 불리한 게 뭐냐면 국내적으로는 인기가 있는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계속 생각합니다. 맞아요. 계속 말 안 들어주고요. 오히려 아까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빠뜨렸는데 베네수엘라 석유 걱정하지 마라 중국. 우리가 더 좋게 만들어서 중국한테 수출해 줄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년 4월에 중국하고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 오히려 지금 일본이 방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일본도 오히려 우리가 지금 조금 좋은 입장에서 일본한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북하고 주변 4강이란 말을 좀 안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4강. 일본은 나머지 3강에 비해서 영향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게 미국이 받쳐줄 때 4강이었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여기에서 명함을 내밀 정도의 영향력이 없으니 우리는 일본은 대등하게 대하고 당당하게 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독도 문제 생겼을 때 그런 위험이 있었죠. 쟤들 옛날처럼 독도 뺏어가려는 위협감이 있었는데 지금 니들이 뭐 가져가봐 이런 생각이 국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따끔하게 얘기하되 우리가 불안해될 필요는 없어요. 일본은 이제. 그러네요. 야, 이게 외교 문제가 사실은 국내 문제에 너무 우리가 치우쳐서 몰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극우를 포장하지만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예, 말이 그렇지 막상 올라오면 그 자기 실리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장동혁 대표도 다카이치처럼 머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요새 플레이 보니까 완전히 늪에 빠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제가 봤을 때 다카이치처럼 하려고 그랬어요. 본인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진짜 그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요. 네. 제가 법조 출입도 했지만 네.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가장 취약한 게 외교입니다. 그렇죠. 외교는 정말 유연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법조인들의 미덕은 사실 유연함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신뢰죠. 오늘 말한 거 어제 말한 게 다르면 안 되고. 예. 아까 양안관계 하나의 중국 얘기하면 하나의 중국 가야 되고. 이건데 이걸 법적으로는 이해 못하죠. 그렇죠. 외교적으로는 통하지만. 그래서 외교가에 나오는 말이 외교는 51대 49의 예술이다. 100대 0 하면 그 다음은 못 만난다. 내가 그쵸. 100을 차지하고 저쪽이 0이 되면 다음 못 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51을 차지하고 49를 줘야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1대 49의 예술이다. 맞네요. 사실 다른 얘기인데 저희 기자들도 51대 49의 그 예술이거든요. 저도 국민의힘 100대 0으로 까잖아요. 안 만나줘요, 의원들이. 예. 적당히 51 까고 49 들어주고 했을 때 예, 좀 영속성이 있고. 예.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의원님 오늘 아무튼 나오신 거는 아침부터 줄줄 인터뷰를 다 봤어요. 제가 이제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 안 하려고 피해 간다고 했는데 아무튼 당분간 내일 지금 이제 이번 주 한중
예. 스포이크 한번 있고 네. 그리고 한일 네. 이제 외교의 격변에 지금 들어왔고 올해 미국 중간 선거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방 선거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방 선거 앞두고 그러면 이제 북미 회담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 예, 저는 지난번에 왔을 때도 10% 이하라고 오히려 차갑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북한이 안 나올 건데 4월 달은 그보다는 조금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결국 제재 해제나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트럼프가 확실히 약속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애매하게 줄 듯 말 듯 얘기했잖아요. 뭐 제재가 맞아요. 하나의 거리가 또 이익의 거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맞네요. 양쪽 얘기한 게 있으니까 한번 이 격동의 또 동아시아 정치, 세계 정치 한번 저희가 기회될 때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중국 전문가 김종우 기자님 지금 부동산 취재예요. 네, 원래 중국이거든요. 중국 부동산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중국 부동산 지금 완전히 망했죠. 망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부동산 해야겠구나. 알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